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이곳은 몇십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오래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주 나곤 했다. 하지만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웃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나와 같은 층에 사는 305호의 할머니가 그 주인공이었다. 주변 주민들은 그 할머니가 마치 유령처럼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꽉 다물고 다녔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305호의 창문에는 늘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내부를 볼 수 없었고 방문자도 거의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저 지나친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것처럼 보였고 나이가 많다면 그런 행동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다. 우리는 잠시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렀지만 할머니는 내게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재빨리 걸어나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할머니의 행동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다. 우연히 그녀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적도 있고 쓰레기장을 지날 때 그녀가 버린 쓰레기가 유난히 비정상적인 라벤더 향을 풍기는 것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럴수록 그녀의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진 듯했다. 어느 주말 혼자 아파트에 머물던 나는 갑자기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문 너머로 귀 기울여 보니 무엇인가 질질 끌리는 소리였다. 쿵쿵 하는 묵직한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대항할 수 없는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305호 할머니가 비정상적으로 큰 검은 봉투를 끌고 가는 모습이 있었다. 뭔가 불안함을 느낀 나는 경찰에 제보를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도 없고 그저 할머니가 이상할 뿐인데 경찰에 연락하는 것도 좀 과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며칠을 그냥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아파트 내에서 강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누추한 환경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다. 마치 부패한 고기에서 나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결국 참지 못하고 나는 경비실을 찾아갔다. 내가 자신의 의심을 전하자 경비원은 놀랍게도 이미 다른 주민들이 같은 문제로 불만을 제기했다며 당장 305호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305호의 문이 열린 순간 우리는 경악했다. 안에는 온갖 낡은 가구들과 함께 복잡하게 얽힌 검은 쓰레기 봉지들이 있었다. 그중 한 봉지가 찢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토막 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한 발작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리며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 후로 할머니는 다시는 아파트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할머니의 배경을 조사했지만 그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305호 방의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그 방에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그 사건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다. 무엇이 진실이었을까? 그리고 그 할머니는 정말로 누구였을까? 아파트 주민들과 나는 그저 그 할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혹시라도 그녀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비밀을 가져오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영수는 어느 여름방학 동안 기숙사에 남아 혼자 공부를 하기로 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기숙사는 비교적 조용한 상태였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수는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머물다가 돌아왔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너무 조용해서 어딘지 모르게 소름 끼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영수는 5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는 4층에서 멈추었다. 그런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조용히 문이 다시 닫히길 기다렸다. 자신의 방 앞에 도착한 영수는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다. 방 안은 여전히 깜깜했고 자신이 올 때 켜놓았던 스탠드 조명이 꺼져 있었다. 그는 방금 껏 봤던 소름 끼치는 광경을 애써 잊으려 하며 스위치를 켜고 침대에 누웠다. 공부하느라 지친 그는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한밤중 영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방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 쓱쓱거리는 소리가 났다. 잠결에 무심코 핸드폰 플래시를 켜 비춰본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체 뭐였지? 라고 생각하며 그는 다시 잠에 들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영수는 순간 몸이 굳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천천히 몸을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커튼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던 그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었다. 창밖에는 어두운 밤하늘만이 펼쳐져 있었다. 다소 안도한 영수는 다시 커튼을 치고 침대에 돌아왔다. 그는 무언가 잘못 들었거나 단순한 바람소리였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다음 날 영수는 이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는 기숙사에 오래된 괴담이 하나 있다며 귀신 이야기 하나를 꺼냈다.
바로 이 건물에서 몇 해 전 한 학생이 4층에서 사고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가끔 늦은 밤 귀신을 목격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었다. 영수는 친구의 괴담이 장난이라고 여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영수는 또다시 같은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들렸다.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의 방에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격렬히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다. 서랍과 옷장이 열려있는 것을 보니 정말 누군가 다녀간 듯했다. 다시는 무언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복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어두워져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결국 그는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 순간 복도의 불빛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즉시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영수는 얇은 손가락들이 자신의 팔을 감싸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온몸에 힘이 빠진 그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기절하고 말았다. 아침에 기숙사 관리인이 영수를 발견했고 그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다. 영수는 특이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나 큰 부상 없이 깨어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기숙사에 남아 밤을 보내는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경고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기숙사에는 아직도 그 소름 끼치는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영수의 경험은 단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 무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누군가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그 기숙사에서 밤을 맞이한다. 세 번째 이야기.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퇴근길. 준호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자취방까지는 대략 30분 정도의 거리. 준호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들이 오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러 식당가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준호의 눈에 낯선 장면이 보였다. 평소 잘 다니지 않던 골목길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웅크리고 있었고 몸에 떨림이 두드러져 보였다. 준호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마음에 걸려 발걸음을 멈췄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얼굴은 놀랍도록 창백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가 어디죠? 준호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는 서울인데요. 정확히는 을지로 근처예요. 괜찮으세요? 필요하신 게 있나요? 여성은 멍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어딘가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목적성이 느껴졌고 준호는 그녀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같은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해도 항상 같은 장소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꿈속에는 항상 그 여성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계속되는 꿈에 시달린 준호는 몇 주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그 골목길을 통해 집으로 가는 것을 다시 원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골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주위 길들은 공사 중이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집에 갈 수 없었다. 결국 다시 그 골목길을 지나다가 준호는 그 여성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황급히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고 점점 그에게 다가왔다. 준호는 울컥하는 기분에 혼란스러워졌다. 저 계속 이렇게 꿈을 꿔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성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난 길을 잃었고 돌아가야 해요. 그녀의 눈에서 고독과 절망이 어우러진 불가사의한 감정이 느껴졌다. 준호는 어떤 충동에 이끌려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준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방 안의 작은 물건들이 그의 것이 아닌 듯 보였고 창밖의 풍경도 낯설었다. 준호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다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의 손은 팔은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결국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마주해야 했다. 그는 그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는 질문, 여기가 어디죠? 준호는 이해했다. 그녀는 돌아가야 했고 이제 그가 그녀의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몽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